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내가 미래를 앞서가는 이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아주 뭐랄까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요. 왜 사람들의 99.9%는 미래를 오판하는가? 정말 그 질문이 핵심이죠. 네. 그러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903년에 뉴욕타임스가 비행기 발명, 그거 앞으로 100만 년은 걸릴걸 이랬는데 그랬는데 바로 그 해에 성공했죠. 바로 그해 라이트 형제가 날았잖아요. 이런 거대한 착각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조금이라도 먼저 읽을 수 있을지 오늘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비유가 바로 점과 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건, 예를 들어 새로운 앱이 나왔다, 이런 점 하나만 보고 이거 되겠네, 안 되겠네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딱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그쵸? 그러니 실수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스티브 잡스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 점들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즉 시간 속에서 패턴을 이루는 선을 본다는 겁니다. 점이 아닌 선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생각법이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선을 그리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점이 아니라 선으로 본다. 그럼 먼저 우리 대부분이 저지르는 그 실수, 점으로 미래를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네요. 솔직히 저번에도 페이스북 처음 나왔을 때 그냥 대학생들 인맥관리 서비스? 이 정도로 생각했고,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저걸로 뭐래 싶었거든요. 다들 그랬죠. 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것의 잠재력을 알아보는데 서툰 걸까요? 그게 바로 인간 뇌의 한계 때문이라고 저자는 지적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익숙한 상황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현재를 기준으로? 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린 뇌라는 하드웨어만으로는 그 전체 그림을 처리하기가 좀 벅찬 거죠. 어떻게 보면 눈앞의 점에 집중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원시시대의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현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선, 즉 패턴을 읽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초능력 같은 건 아닐 테고요. 그럼요. 초능력이 아니죠. 이건 사회 변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읽는 통찰력에 가까워요. 그리고 저자는 그 물줄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테크놀로지, 즉 기술이라고 단언합니다. 기술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이 1, 2, 3, 4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컴퓨터가 인터넷을 낳고 인터넷이 스마트폰이랑 AI를 낳는 것처럼 하나의 기술이 다음 기술을 낳으면서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죠. 와, 곱절로 빨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기술은 생물학적 제약이 없으니까 그 진화 속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술하면 AI나 로봇 같은 최신 도구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책에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란 대체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정확해요. 저자는 기술의 본질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확장이에요. 인간의 확장? 네, 망치가 손의 힘을 확장하고 자동차가 다리의 능력을 확장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지성의 확장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물리적 능력을 넘어서 인간의 기억력, 계산 능력, 나아가 사고 능력 자체를 외부로 확장시키는 도구라는 의미죠. 지성의 확장이라. 와, 확실히 와닿네요. 제 머리는 까먹어도 스마트폰은 모든 걸 기억하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책에서는 기술이 우리를 교육시킨다고도 하던데 이건 좀 낯선 개념이에요. 어떻게 도구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기술의 두 번째 본질인 인간에 대한 교육인데요. 기술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 방식과 가치관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행동 방식까지요? 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돈이에요. 돈도 사실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돈을 기술로 보는군요. 맞아요. 처음엔 그랬지만 돈이 보편화되면서 인류는 모든 것을 수치로 환산하는 법과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된 거죠. 돈이라는 기술이 우리를 교육시킨 셈이에요. 와, 돈을 기술로 본다는 발상 자체가 새롭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컴퓨터도 마찬가지겠군요. 처음에는 그냥 빠른 계산기였는데 이제는 구글맵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주고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세 번째 본질은 이 확산 패턴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자가 손바닥에서 우주로라는 표현을 써요. 손바닥에서 우주로요?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기술은 언제나 개인적인 공간, 즉 손안에서 시작해서 점차 사회 전체로 나아가 지구 밖으로까지 확장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를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처음엔 실험실의 전구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엔 부유층의 집으로, 그리고 공장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서 사회의 혈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죠. 인터넷도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처음엔 연구실의 PC 통신이었고 그게 각 가정의 컴퓨터로, 지금은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는 사물 인터넷, IoT를 통해 집, 자동차, 도시 전체로 스며들고 있고요. 그러네요. 본질적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되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기술이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경계들을 허물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는군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가장 먼저 허물어지는 경계가 국가와 기업 사이라고요? 맞아요. 과거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국가의 고유 역할이었죠.
네,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세계 지식을 담은 도서관 역할은 누가 하고 있죠? 구글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이자 신원 증명의 일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대신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심지어 애플 같은 기업의 연간 매출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GDP를 훌쩍 뛰어넘고요. 이들 거대 IT 기업은 국경에도 얽매이지 않죠.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기업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제 정체성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구글 유저, 인스타그램 사용자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로 허물어지는 경계는 회사 안과 밖의 경계라고요. 이건 요즘 시대에 일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크라우드 소싱이나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면서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에만 소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프리랜서처럼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렇고요. 우리 회사라는 소속감보다는 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회사라는 울타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다른 경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지점이 가장 섬뜩하면서도 흥미롭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색할 때 이게 과연 제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인지 아니면 구글이 찾아준 인류의 집단지성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현상이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어디까지가 순수한 내 지식이고 어디부터가 외부의 지식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진 거죠. 동시에 SNS는 사생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구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근대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는 인쇄술 발명 이후에 생긴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거든요. 아,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군요. 네, 그런데 스마트워치로 부모님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연인이 VR 기기로 보고 있는 풍경을 내게 공유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사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경계의 해체가 결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인 것 같아요. 사회 구조가 허브형에서 분산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모델로요. 허브형 모델, 이건 좀 익숙한 개념인데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허브형은 지난 수백 년간 근대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구조예요. 중앙정부, 중앙은행, 대기업 본사처럼 정보와 권력의 허브, 즉 중심에 모여있고 그 중심이 각 스포크, 개별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죠. 아, 중앙집권적인 방식. 네,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면 그 국회라는 허브가 법을 만들어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는 허브형 모델은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분산된다는 건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네요.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죠? 좋은 질문이에요. 중심이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분산형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터넷 그 자체예요. 인터넷에는 중앙 관리자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모두가 동등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죠. 이 구조의 핵심은 중간 매개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자상거래를 생각해보시면 쉬워요. 전자상거래라면? 예전에는 농부가 소비자에게 사과 한 상자를 팔려면 산지도매상, 서울도매상, 소매상 같은 수많은 허브를 거쳐야 했어요. 중간 유통마진도 엄청났죠. 맞아요. 산지에서는 1,000원인데 우리 집 앞에서는 5,000원이 되는 마법이죠. 그렇죠. 그런 게 지금은 어때요? 농부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할 수 있죠. B2C라고 하죠. 네, 직거래. 심지어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서로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C2C요. 아, 당근마켓 같은. 맞아요. 중간에 있던 수많은 허브들이 사라지면서 비용이 줄고 효율성이 극대화된 거예요. 저자는 이 분산형 구조가 본질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시스템이 결국 이 방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간 단계를 없애니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강력한 정부나 거대 은행 같은 허브들이 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존의 허브들이 순순히 힘을 내어줄까요? 저자는 이 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저항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저자도 이 전환이 순탄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존의 허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결국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긴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택시 회사라는 강력한 허브가 있었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나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아, 맞네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충돌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해요.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의민주제에도 허브형 모델의 산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뀐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수천만 명의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으니 대표를 뽑는 게 최선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이 특정 안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대위라는 중간 허브가 항상 필요할까요? 와... 물론 모든 걸 직접 민주주의로 할 수는 없겠죠. 복잡한 사안에는 전문가의 깊은 숙고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예산을 모아 실현하는 방식이 점점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라는 허브 없이 개인 간의 가치를 주고받는 기술이고 맞아요.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여겨졌던 통화 발행권이나 과세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자는 더 나아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요.
개인이요? 이 거대한 분산형 네트워크 안에서 나라는 개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그러게요. 한편으로는 개인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방송사나 신문사라는 허브 없이도 1인 미디어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거대 자본 없이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개인이 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네, 엄청난 기회의 시대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도 존재해요. 저자는 우리가 기존의 허브에서 벗어나는 대신 구글, 아마존, 유튜브 같은 거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슈퍼허브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요. 아, 그 말이 확 와닿네요. 제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 모든 수익과 영향력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의해 좌우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오래된 직장 상사 대신 훨씬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상사를 만난 셈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우리의 데이터, 인간관계, 소비 패턴,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까지 그들의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산된 네트워크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네트워크 자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중앙 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역설. 이것이 분산형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네요.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 자체를 바꾸고 있다. 네, OS를 바꾸는 거죠. 국가, 기업, 개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던 허브형 사회에서 개인들이 직접 연결되는 분산형 네트워크 사회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눈앞의 신기술 하나하나에 열광하거나 불안해하는 점의 관점 대신 이런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는 선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의 운영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근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고 어떤 산업이 사라질지 훨씬 더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가이아 이론을 빌려서요. 네, 인류와 기술의 총합체 같은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인류와 기술의 총합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나라는 개인, 하나의 세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전체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부품처럼 기능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 같습니다.